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자님들, 다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속담 알고 계시죠? 제가 사연을 왜 이런 속담으로 열게 되었는지는 차차 앞으로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지금도 조금 화가 난 상태거든요. 저와 남편은 말이죠.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다만 평범한 직장과는 다르고 조금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 동료였죠. 결혼 전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잡무를 보는 사무보조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계속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안정적인 직장이거든요. 아무튼 전 남편이 법무사로 갓 일을 시작했던 초짜였던 시기에 남편과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개 사무보조원과 법무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결혼 전에 시댁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모라도 잘된 자식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 하면 말릴 것 같긴 해요. 그러니 시모의 구박 같은 말에도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넘기곤 했죠. 물론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제 남편이었어요. 넌 내가 도대체 양심이란 건 어디에 있는 건지. 서기가 결혼하자고 했다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니? 정말 이 결혼 할 거란 말이냐? 엄마는 무슨 사랑의 직업이 왜 필요한데. 어차피 나보다 이 사람이 사회생활 먼저 시작했어. 이 사람이 지금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란 말이야. 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이래서 아들놈들 키워봤자란 말을 듣지. 내가 지금 나 잘되라고 이러고 있니? 다 너 잘되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잘되라고 하는 말이면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게 내버려 둬요. 우리 결혼에 왜 엄마가 나서서 자꾸 왈가왈부하는데. 시모와 남편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남편의 반응에 이런 놈을 아들이라고 내배 아파서 낳았다니 하면서 분개했고요. 솔직히 이런 복잡한 상황에 파혼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들으신 것처럼 제 남편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고 감싸주었기 때문에 전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시댁의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게 됐던 거죠. 그래도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 결국 시댁에서는 백기를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시댁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았는지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시댁 말이다.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괜찮겠어? 난 괜히 네가 마음 다치는 일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 엄마도 알잖아. 엄마 사위가 나 엄청 챙겨주는 거. 나 그냥 그 사람 믿고 결혼하려고. 어차피 우리 둘이서 하는 결혼인데 뭐. 당시 저는 남편과 저만 마음이 맞으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말을 들으면서 엄마는 물론 사위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도 탐탁지 않아 했죠. 그래도 평소에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이 엄마한테 싹싹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엄마는 저희 결혼에 입을 대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시댁과의 사이가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상태를 유지했을 뿐이었죠. 남편과 저 둘만의 결정으로 진행된 결혼은 꼭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찌 스트레스 하나 받지 않고 잘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결혼 직후부터 제게 시어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 결혼한 거였으니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미 결혼은 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시모도 육체적으로 절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남들처럼 아직 더러워지지도 않은 집을 청소하라고 시키거나 설거지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회사에서 막 퇴근한 저를 붙잡고는 본인은 청소할 테니 저보고는 설거지를 하라고. 그것도 제가 청소는 어제 다 해놓은 날만 콕콕 집어서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야 결혼했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시모의 수법은 교묘해졌습니다.
그러나 시모의 가장 큰 시집살이는 앞선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시절이었기에 연봉이 그리 높진 않았거든요. 법무사는 전문직이라고 해도 경력이 쌓일 때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자금도 모을 겸 해서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게 되면서 시집살이가 시작됐던 거고요. 이때도 솔직하게 저는 월세라도 구해서 나가자 했습니다. 당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전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본인이 중간에서 다 막아줄 테니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분가를 하자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놓고 시키는 듯 하던 시모도 나중엔 은근히 저를 부려먹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필요 외엔 별 반응이 없자 저를 괴롭히는데 다른 방법을 택한 시모 때문에 사달이 일어난 겁니다. 방법을 바꾼 뒤로 시모는 항상 저와 신우를 비교하는 것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럴만도 합니다. 시댁에는 직업이 저보다 못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일단 제 남편은 아시다시피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남편의 누나이던 신우는 일찍이 해외에 연수한다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남편도 미국에서 학교를 나올 수 있었다고는 하는데 본인은 외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겠어서 금방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신우는 그 어렵다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취업까지 성공한 거예요. 저에겐 생소한 기업의 이름이었지만 국내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 제법 큰 기업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신우가 항상 가족들이 그립다면서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일에는 꼭 휴가를 얻어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솔직하게 한국에 돌아온 신우를 볼 때마다 전 약간 기가 죽었어요. 상대방은 확실히 일 잘하는 커리어우먼 느낌이 물씬 드는데 저는 그저 한국에서 옆만 보면 찾아볼 수 있는 애 키우는 아줌마였으니까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거기에 시모의 은근한 비교까지. 게다가 신우는 좋은 기업에서 연봉까지 많이 받는 모양인지 올 때마다 명품을 여기저기 걸치고 왔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저는 그런 신우에게 괜히 들어본 명품 이름을 보고 아는 척했다가 자존심도 상하고 기도 팍 죽는 일을 당했죠. 어머 형님, 그거 백화점에서도 꽤나 비싸다는 명품 지갑 아니에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너무 예쁘다. 제가 이런 식으로 아는 척하면서 괜히 부럽기도 하고 가격대를 알아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하나쯤은 사도 좋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제 말을 들은 신우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싼 건가? 이거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아, 하긴 올케 월급 생각하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 난 싼 건 잘 안 사는 편이라 잘 모르지만 요새는 저렴한 것도 예쁜 것도 많다고 하니 잘 알아봐. 다 각자 자기 소비에 맞게 사는 거지. 무리해서 꼭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신우는 사근사근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용에는 은근히 절 후려치고 깔보는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도 있는 자리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말에 뼈가 있던 건 사실이었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저도 알아두면 나중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좋을 것 같아서 그러죠. 제가 산다는 건 아니었어요. 형님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사겠어요.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 요즘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도 과도한 소비를 하는 여자들이 많더라. 왜? SNS에 자랑하고 빚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 문제라잖아.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참 보기 안 좋은데 신우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 참 좋아.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거기서 화내기도 그래서 속으로 화를 꾹 누르고만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을 듣는데 제 편 잘 들어주는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여성 청자님들은
제가 하는 말에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남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교묘하게 비꼬는 말을 대부분 뭐가 문제인지 인지를 잘 못합니다. 간혹 촉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거의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죠. 저희 남편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성이었기에 당시 이야기가 오갈 때는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했어요. 다만 제 표정이 썩 좋지 않았기에 뭔가 잘못됐구나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방에 가서 표정이 잔뜩 굳은 저를 보고는 왜 그러냐 묻더군요. 하지만 거기서 신우의 욕을 할 순 없었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시부모와 신우가 오붓하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도 들리는데 하물며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괜히 시댁 흉을 봤다가는 결혼한 남편과의 사이도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넘겼습니다. 제 가정의 행복을 깨긴 싫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결혼하면서 한 번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도 낳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 분가를 하게 되었지만 신우의 은근한 무시와 후려치기는 멈추지 않았죠. 그래도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니까 꾹 참았는데 그러다 극에 달한 것은 제가 아닌 아이로 화살이 향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왔더니 많이 컸네, 수진이. 고모 많이 보고 싶었지? 그런데 어머머, 잠깐만. 첫 시작은 분명 제 자식임에도 조카는 귀엽다는 듯이 선물을 건네면서였어요. 그런데 올케, 이 옷이 왜 이래? 마치 시장 바닥에서 사온 거적대기처럼 말이야. 여기 좀 봐. 얘 옷이 다 늘어져 있는데? 네? 우리 수진이 옷이 어때서요? 저번에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사온 옷인데 몇 번 입지도 않았어요. 늘어질 리가 없을 텐데요? 아이고, 우리 올케 이런 거 사본 적 없어서 하품인지도 모르고 샀구나. 그냥 나 왔을 때 가지 그랬어. 안 그래도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내 동생은 이거 가격 얼만지 알아? 당연히 알죠. 남편이랑 같이 가서 산 거려? 그이가 수진이 입히면 예쁘겠다고 해서 같이 산 건데. 제가 이렇게 신우와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부리고 있자 주방에 있던 시모가 나오면서 이러는 겁니다. 왜? 우리 귀여운 손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왜 이리 큰 소리가 주방까지 다 들려? 아니 엄마, 이 옷이 생각보다 질이 낮은 제품인데 올케가 아무것도 모르고 백화점에서 판다고 그냥 집어왔나 봐. 애한테 안 좋을까 싶어서 그냥 나중에 내가 같이 사주겠다 하고 있었지. 그래? 넌 어떻게 애 엄마라는 사람이 정보도 그렇게 없니? 어떻게 미국에 있는 네 신우가 더 잘 알아? 이러니까 집에 며느리는 잘 들여야 한다 그랬는데 에휴, 내가 그때 결사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의 이런 비아냥을 들은 지도 10년째가 되니 저도 이제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열이 올라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하고 말았죠. 제 자식은 저랑 남편이 알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명품이고 아니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입대실 거면 그냥 뭐라도 하나 사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항상 말만 많고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제 자식에게 준 적도 없거든요. 매번 본인들 물건 사기만 바빴죠. 어쩌다 한 번씩 신우가 조카 준다고 가져오는 것들도 싸구려 과자나 초콜릿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선물이라며 가져온 것도 겨우 박스에 든 과자였고요. 신우가 이 과자나 초콜릿 사오면서 하도 좋은 거라고 생색내길래 제가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 한 번은 검색도 해봤거든요. 가격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시모 또한 마찬가지로 제 자식한테 해준 거 별로 없고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지 않아요? 매번 말만 하시고 수진이한테 제대로 된 선물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참고 있을 수 있겠어요? 가끔은 정말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절 몰아붙이기만 하고 거기에 이제는 딸까지 콕 집어 뭐라고 하니 엄마로서 내 아이가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질러버린 거죠.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자 두 사람은 저보고 사람이 왜 이리 예민하냐고 뭐라 그러더군요. 자식에 걸렸는데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안 그럼 당하고만 있을까 봐요? 아니, 왜 갑자기 큰 소리냐?
네 신우가 그래도 조카 생각해서 하는 소린데. 그리고 내가 안 해주긴 뭘 안 해줘. 저번에도 수진이 먹인다고 과일이랑 잔뜩 사온 거 선물도 아니란 말이냐? 솔직히 선물은 아니죠. 어차피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그렇게 조카 생각을 했으면 매번 말로만 옷 사준다 하면서 시간 없단 핑계 댈 게 아니죠.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백화점 가서 조카 선물 사주는 건 어떠세요? 보는 눈 좋다면서요. 제가 신우의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가자는 듯이 이끄니까 역시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거였는지 당황해서는 다른 주제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올케. 엄마 말처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뭐 대단한 선물 주고 그렇게 지내야만 가족인가? 내가 사오는 과자들도 다 좋은 것들이라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형님, 솔직히 저 형님이랑 어머님 얼굴 보고 그간 수진이 선물이라면서 사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 좋은 것들? 미국에서도 애들이 정크푸드로 먹는 과자라면서요. 그런 걸 어떻게 애한테 먹일 생각하세요? 뭐? 난 기껏 옳게 생각해서 먼 미국에서 무겁게 사서 들고 왔더니 정크푸드? 말 다 했어? 네,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그렇게 거슬리시면 불량식품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솔직히 저한테 말을 하고 싶으시면 수진이한테 제대로 옷 선물이라도 하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못 참겠거든요. 둘은 제가 이리도 당당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저 버르장머리 없는 하고 말로만 뭐라 하고 행동으로 저에게 위협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런 몹쓸 것을 봤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 이런 행동을 한 저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 뒤로도 저는 시모가 태클을 걸 때 같은 방법을 계속 써먹었습니다. 신우야 외국에 있으니 자주 볼 일이 없다지만 시모는 그게 아니니 이참에 확실히 길을 꺾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시모가 제 반찬 가지고 타박하면서 왜 이러냐고 하면 어머님, 제가 잘 몰라서요. 어머님이 직접 요리하는 거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서 배울 테니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대답하고 애 머리를 왜 이렇게 묶었냐고 하면 어머니, 제가 잘 몰라서요. 머리 묶는 거 직접 보여주시면 제가 배워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문할 때마다 시모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시모가 저한테 구박을 엄청 하는데 실은 자기도 집안일은 잘 못하거든요. 남편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엄마 요리 그립다 하는데 나는 엄마가 요리를 너무 못해서 당신 요리가 훨씬 맛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는 신우가 유치원 다닐 때도 다른 여자애들은 예쁘게 머리를 묶어오는데 신우는 그냥 고무줄로 대충 묶어보냈다. 신우가 어릴 때 머리 좀 예쁘게 묶어주라고 시모랑 싸운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안일을 못하는 시모였고 자기도 못하는 거 알고 있으니 제가 시범 좀 보여달라고 하면 괜히 피하는 거죠. 확실히 이 방법을 쓰니까 예전보다 타박이 줄긴 하더라고요. 물론 시모와의 사이는 조금 서먹해졌지만 훨씬 편해진 생활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딸도 시모를 보는 빈도가 줄어드니 조금은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도 같았고요. 솔직히 시모가 손녀라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남편처럼 시모가 해주는 것들은 싫다면서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싫어, 나 할머니 집 가기 싫어 하고 떼를 부리곤 했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이렇게 냉전 비슷한 상태가 되어 할머니 집을 전보다 덜 가게 되니 아이가 훨씬 편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던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다가 시모가 어느 날 전화로 저보고 빨리 집으로 좀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무시하고 싶었지만 명색이 시어머니였으니 무시할 순 없었죠. 아직 저희 상황을 시부는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대외적으로는 잘 지내는 척은 해야만 했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미국에 있어야 할 신우가 시댁에 떡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걱정했던 시부는 집에도 없고 말이에요. 아니, 형님, 언제 한국 들어오셨어요? 지금 휴가 기간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죽상으로 앉아있는 신우를 보고는 이거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짐작했죠. 벌써 입을 뗐어도 3번은 더 뗐을 신우가 얌전했으니까요. 말도 마라. 아니 어떻게 회사라는 곳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을 자를 수 있다니? 미국이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니? 외국 노동법은 원래 그래. 네? 형님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랬대요? 그 뭐 AI인지 뭔지 때문에 이제 사람 필요 없다고 잘랐단다. 그 먼 미국 땅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비자 좀 연장하자 찾아갔더니 직장도 없다고 당장 한국에 들어가라 했다지 뭐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된다 하고 말하는 청자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야 노동자가 더 대우받는 노동법이 있어서 함부로 회사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자르는 게 힘들지만 외국엔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아요. 특히 신우가 있는 미국은 해고 날 당일 통보로 잘라서 바로 짐 정리해서 회사를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잃어버리고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을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니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제 신우가 딱 그 케이스가 된 거죠. 시모는 계속 속상한 마음에 하소연했는데 신우는 옆에서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시모가 보기 싫었는지 엄마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죠. 근데 취업 비자는 잘리면 무조건 미국에 못 있는 거예요? 형님은 잘렸다 해도 아주버님도 미국 회사 다니시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취업해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재원들 보면 부인이 일 안 해도 같이 있던데. 그러고 보니 아주버님은 안 보이시네. 하지만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 궁금증이 커져만 갈 때 뒤늦게 도착한 남편이 분위기와 사태를 파악하고는 저를 조용히 따로 불러내더니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누나 매영한테 회사 잘렸다고 이혼당했대.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미국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온 거야.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다니까. 뭐? 세상에,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아주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회사에서 사람이 잘려도 그렇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다니. 내 말이. 누나도 그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모양이야.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간단하게 상황만 이야기하고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자세히 아무도 모른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이야기를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어머님이 형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데. 나도 엄마가 누나 좋아하는 건 알지. 근데 누나가 저렇게 죽상하고 있는 건 처음 보니까 쉽게 말 꺼내기가 힘든가 봐. 그래서 나한테도 입 조심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죠. 아주버님은 신우처럼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타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결혼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신우를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건 제 입장에서 봐도 아주버님이 좀 너무하더라고요. 본인도 만약 회사에서 잘리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신우와 똑같은 신세가 될 텐데 말이죠. 자기 누나가 그런 일을 당하고 왔다니 남편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무튼 남편 덕분에 왜 저들이 그리 조용히 있었는지도 알게 됐고 저도 거기에 더 입을 대진 않았습니다. 이때면 싸우자는 말밖에 안 되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한국에 들어온 신우는 다시 취직 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제 40대인 신우가 아무리 경력이 있다 하지만 들어갈 회사는 그리 많지 않았죠. 생각해봐요. 앞서 말한 미국에서 AI 때문에 일자리 경쟁에서 밀렸다 했는데 한국이라도 다를 리 없잖아요. 그래도 동종업계로 계속해서 이력서를 넣었지만 차라리 젊은 피를 고용하지 40대인 신우를 누가 많은 돈 쓰고 데려가겠어요. 저라도 제 부하 직원으로는 젊은 사람을 두고 싶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두는 건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려. 솔직히 눈을 조금만 내리면 어떻게든 취업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콧대 높은 신우가 원하는 기업은 그런 기업들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합격했다는 말에 축하드려요 했지만 얼굴이 영 탐탁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자기 성에 안 차는 곳이라 이거죠. 그러더니 좀 지나서 시모가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 언제부터 나오라든? 하고 물었는데 거기에 신우가 연봉 안 맞는데 가긴 어딜 가? 하면서 입이 깔때기처럼 삐죽 튀어나와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합격했는데 거절했다 이거죠. 시모는 대놓고는 못하고 뒤에서 속이 답답한지 연신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40대 중반이 되도록 신우는 취직을 하지 못했는데요. 속으로 이제는 아무 일이라도 어떻게 잡고 시작해야 할 텐데 걱정을 하던 순간 한 중소기업에 부장급으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장급이라 그런지 중소기업이라도 연봉 높다고 시모가 아주 자랑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내 딸이 성공할 줄 알았다. 아무렴, 내 딸이 그 힘들다던 미국에서 커리어우먼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당연하지. 너도 우리의 연봉 좀 들어볼래? 연봉이 전에 하던 일이랑 완전 다른 일인데도 5천을 준단다. 5천. 예? 첫 연봉이 5천이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전 회사는 경력도 안 됐을 텐데 말이에요. 왜? 우리 애가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하니 배 아프니? 그래도 어쩌겠니? 이게 너랑 내 딸의 차이인걸. 시모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전처럼 저와 신우를 비교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한동안 신우 이야기는 하지도 않더니 입이 쉬지를 않고 자랑을 계속 내뱉었죠. 듣기로는 무슨 제약회사라는데 이름은 외국어라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축하한다 선물로 괜찮은 지갑 하나를 사서 줬죠. 신우는 그런 저한테 눈을 힐끗 하더니 고마워요 옳게 하면서 그래도 선물은 받더군요. 이 집안의 걱정거리가 하나는 덜었구나 싶어서 속으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신우가 줬다면서 영양제를 몇 박스 가져왔더라고요. 남편은 곧 추석 연휴니 장모님한테도 한 박스 드리는 건 어떠냐 그러는데 그 영양제라는 게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었어요. 여보, 이거 누나가 다니는 회사에서 나온 신제품이래. 종합 비타민하고 영양제 좀 나왔다 하는데 준다 해서 장모님 생각도 나고 하니 내가 얼른 챙겨왔어. 세상에,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누구 다 주려고. 이번에 추석도 있으니까 장모님하고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거 밖에서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래. 원래 백화점에만 납품하는 건데 우리 준다고 빼놨다 하더라. 백화점에만 납품하는 제품을 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확인해 봤으려니 해서 알았다 하고 곧 있을 명절 준비를 하면서 평소처럼 지냈죠. 구했다는 영양제는 포장도 화려해서 남편 말처럼 저렴한 제품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관해둬야겠다 싶어서 딸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고이 넣어뒀죠. 혹시나 싶어서 딸에게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말도 해놨어요. 그렇게 추석이 시작되었고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 저녁. 저는 약속한 대로 시간 맞춰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시댁은 명절에 다 같이 여행을 간다 해서 이번에는 차례가 없다고 해서 친정으로 바로 왔죠. 추석 당일에 비행기가 있으니 친정인 여수에서 연휴 전날이랑 연휴 첫날 이렇게 이틀 밤을 자고 추석날 새벽에 일어나 공항에 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이번 여행은 취업했다던 신우의 작품이었거든요. 신우 말에 의하면 회사 복지에서 여행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추석에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해서 알겠다 친정부터 들른 겁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랑 같이 간다더니 혼자서 친정을 갔냐고요? 남편은 하필이면 추석이 되기도 전에 회사 직원 한 명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추석 전날까지도 야근을 하느라 저랑 같이 친정에 못 왔어요.
대신 남편이 선물은 전해달라고 해서 이전에 신우한테 받았던 영양제랑 제가 산 선물이랑 해서 친정에 전달했죠. 엄마는 선물 꾸러미를 받으면서 영양제 포장이 화려하고 비싸 보이니 이건 무슨 영양제야 하면서 물었는데 저는 그냥 사실 그대로 형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나온 거래. 남편이 엄마 생각한다고 가져온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친정에서의 첫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오전에 남편에게 올 수 있냐 전화하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오후 3시쯤에나 일이 마무리될 것 같고 집에 들렀다가 출발하면 명절이라 길 막혀서 저녁이나 밤쯤에나 도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얼굴은 한번 뵈야 하니 늦게라도 꼭 갈게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기특하기도 해서 천천히 조심히 오라 했죠. 그렇게 남편 없이 추석 전날 본격적으로 추석 맞이를 하느라 오전부터 엄마랑 같이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영숙이 아줌마라는 엄마 친구분이 집에 놀러 오셨어요. 영숙이 아줌마는 불행하게도 사고로 노총각이었던 아들이랑 남편을 다 잃은 엄마 친한 친구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 어울리기 좋아하는 저희 엄마가 불쌍하게 여겨 명절 연휴부터 혼자 지내는 영숙이 아줌마와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솔직히 전 이 상황 좋게 생각합니다. 엄마한테는 딸내미뿐이다 보니 저는 추석 연휴 첫날까지만 보내고 추석날은 시댁이랑 여행 가고 언니는 추석날 시댁에서 보내고 추석 다음 날에나 엄마를 보러 친정에 오거든요. 추석이라는 대명절을 맞이하고 자식들이랑 손주 없으면 적적할 텐데 잘 되었다 생각하고 있죠. 오히려 엄마와 함께 해주는 영숙이 아줌마가 고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영숙이 아줌마도 추석날이라 이것저것 해왔다고 돼지갈비나 산적 같은 걸 가져오고 명절 선물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엄마는 뭘 이런 것까지 가져왔냐 하면서 영숙이 아줌마한테 저희한테 받았던 영양제를 명절 선물이라며 주면서 내 딸 신우가 일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영양제래. 비싼 거라더라. 라면서 영양제 박스에 가득 있던 영양제 한 통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받은 영숙이 아줌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네 딸 신우라는 사람 혹시 다단계 해? 회사에서 이걸 만든다 했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전에 영숙 아줌마가 노래교실 다닐 때 신우 회사의 영양제를 강매당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말고도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노래교실 방 안에 우리는 가둬놓고 안 사면 못 나간다 막았다니까. 세상 못된 놈들이라고. 내가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이렇게 온몸이 떨리는데. 전 영숙이 아줌마의 말에 깜짝 놀랐죠. 다단계라니. 분명 신우가 다니는 회사는 제약회사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럴 리 없다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영숙이 아줌마는 제 말에 콧방귀까지 뀌면서 말했습니다. 네? 저희 형님이 중소기업에 복지도 좋은 회사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아닐 거예요. 아주머니가 잘못하신 거겠죠. 저희 이번에 가는 여행도 저희 형님이 쏘는 건데요. 회사에서 지원금 받았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것도 그놈들 수법 아니야? 희수, 넌 가지 마라. 나랑 같이 노래교실 다니던 회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했어. 또 괜히 거기 갔다가 나랑 내 친구들처럼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영숙이 아줌마 말로는 물건을 살 때까지 노래교실 방 안에 가둬뒀던 것뿐만 아니라 여행을 미끼로 다단계 교육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노래교실을 후원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벤트라면서 여행 금액을 보조해줘서 엄청난 할인 금액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해서 영숙이 아줌마와 같이 노래교실을 다니던 지인분들께서는 그 말에 솔깃해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 어디 홀 같은 곳을 빌려서 거기로 끌고 가더니 다단계 교육을 시키고 강매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다단계 교육을 시킨 회사도 당연히 신우의 회사였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영숙이 아줌마의 말에 덜컥 겁은 났지만 신우가 설마 가족한테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가족으로 보낸 세월이 얼만데 그럴 사람은 아니다 생각했죠.
에이, 아니에요. 저희 형님 그래도 가족한테까지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가족한테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물론 그 가족에서 저와 제 아이는 제외되어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이고, 얘는 딱 치엄마 닮았어. 왜 이렇게 순진해? 요즘 세상에 가족 등까지 처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이번에 여행 간다고 했지? 제발 가지 마라. 예감이 썩 좋지 않아. 저는 끝까지 아닐 거라고 말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돼서 남편이 오자 저는 인사를 하겠다는 남편을 붙들고 낮에 영숙이 아줌마한테 들은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했죠. 아무래도 신우 회사가 다단계 회사인 것 같다고. 뭐? 당신은 생전 남인 사람 말을 믿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의심할 수 있어? 당연히 남편은 화를 냈죠. 가족을 어떻게 그러냐고. 잔뜩 화난 남편은 저를 등지고 그날 밤을 보냈는데 제 심장은 쿵쾅쿵쾅 아주 시끄러워 잠이 제대로 오질 않았습니다. 정말로 신우의 회사가 영숙이 아줌마 말대로 다단계 회사고 이번에 여행을 가서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고민으로 머리가 가득했죠. 추석 당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항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강서방 따라가다 너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여행 가서도 다단계 교육을 시킨다는데 너 진짜 죽고 싶은 거야? 따라가지 마. 영숙이가 괜히 너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 남편은 당연히 화가 단단히 나서 죽는다니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냐 했지만 저는 결국 엄마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죠. 제 감도 이번 여행은 영 좋지 않다는 촉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신우를 의심하는 엄마와 저한테 섭섭하다 하면서 그대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뒤를 그저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선택의 후회는 없었지만 남편과 이렇게 골이 생기나 싶어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떠난 몇 시간 뒤 남편에게 여행지에 잘 도착했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통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2번, 3번이 넘어가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제 걱정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전화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옆에서 저희 남편이 안 좋은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시더군요. 애써 그런 엄마의 말을 아니라고 부정하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렇게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던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영숙이 아줌마는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도착해서 짐 풀고 하느라 바쁜가 보다. 그냥 아줌마랑 엄마랑 해서 영화나 한 편 보면서 기다려보자. 그 정도 시간이면 아무리 모자라도 정리하고 연락 주겠지. 그래서 아줌마의 말대로 기다려보기로 하면서 엄마 아줌마와 영화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지 1시간쯤 됐을까요? 다행히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안도하면서 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 온 남편이 대뜸 지금 본인이 경찰서라는 겁니다. 뭐? 어쩌다가 경찰서에 있는데? 당신 무슨 일 있어? 설마 영숙이 아줌마 말처럼 사달이라도 생긴 거야? 당신 말이 맞더라. 장모님 친구라는 그 영숙이라는 분 말이 다 맞았어. 이 개 같은 년이 가족을 다단계 회사에 팔려고 이번에 여행 가자 그랬던 거라고. 남편의 말에 순간 골이 띵했습니다. 영숙이 아줌마의 말처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신우의 인도하에 실제로 다단계 교육장까지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어디 다친 곳은 없어? 하고 물었죠. 내가 솔직히 비행기 타기 전까지만 해도 당신 말에 화가 많이 나긴 했거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꾸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내 동료한테 행선지랑 도착 시간이랑 해서 1시간 뒤까지도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했지.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나나 가족들이나 전부 빠져나오지도 못했어. 남편은 평소 가족에 대해서는 입이 무겁던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해서 설마 하는 심정으로 직장 동료에게 본인이 가는 곳을 말하고 연락이 없으면 경찰서에 신고 좀 대신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하네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마음을 신우가 배신한 거예요. 도착한 여행지에서 덩치 큰 남성들이 시댁 식구들을 둘러싸더니
어떤 빌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곤 절대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문 앞을 가로막았다고. 이게 국내 여행이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해외라도 갔어봐. 당신이 말했던 대로 우리는 지금 목숨이 제대로 달려있을지도 모르겠다니까.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내 누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이럴 수가 있지? 다행히 영숙이 아줌마의 이야기 덕분에 남편의 동료가 경찰서에 출동을 요청했고 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아마 경찰도 믿고 바로 출동해 준 것 같더라고요. 경찰들은 CCTV 등을 통해 남편이 끌려간 곳을 알아냈고 시댁 식구들이 갇힌 빌라에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단계 일당들을 제압하고 시댁 식구와 남편은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하네요. 그리고 이번 일로 남편은 신우에게 대실망했죠. 당연합니다. 가족을 어떻게 돈벌이로 생각을 하고 다단계에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였죠.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내가 그것도 누나라고 믿고. 사실 그 영양제 받은 게 아니라 누나한테 산 거였거든.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남편도 당하긴 했지만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 의심도 안 사고 본인 실적을 올릴 수 있으니 말이에요. 신우는 남편에게 실적이 필요하다 애원을 하며 여러 가지 보조제나 영양제를 좀 구입해달라 했다 하더군요. 누나가 애원하니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사줬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이 사서 집에 가져온 것만 몇 박스고 지인들과 회사 사람들한테도 영양제를 사서 나눠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본 신우는 똑똑하고 능력 좋은 커리어 우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잘난 누나가 설마 다단계 회사에 취직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아내라고 같이 산 세월이 길다고 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 찝찝해서 여행지에 가서 가족끼리 술 한잔하면서 좀 떠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바로 다단계 교육장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빡쳐서 자기 눈하고 뭐고 경찰들한테 봐주지 말라 엄포를 놓은 상태였죠. 법무사인 남편은 신우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대충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절대 봐주지 않겠다며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신우를 형사고발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우가 얼마나 대범한 사람이었냐 하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단계 경우 가담한 사람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다단계에서 물건을 판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상대방을 속이고 물건을 판매했다는 기만이 기본으로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게는 경제사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엄청난 범죄가 바로 다단계였죠. 특히나 저희 신우의 경우에는 그 영양제라는 게 전부 거짓말이었기에 다단계가 아니더라도 사기죄에 포함된다 하더라고요. 다단계도 이게 직급이나 단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처벌을 하려면 바로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얽힌 사람들도 모두 잡아들여야 판결도 제대로 내릴 수 있고요. 돈의 흐름이라는 걸 잡아서 신고를 하는 거라는데 이게 생각보다 잡는 게 쉽지는 않대요. 그래서 남편은 신우를 사기죄로 경찰에 넘겨버린 겁니다. 게다가 신우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미 5억이 넘는 금액을 헤쳐먹었고 그 외에도 사람을 가두고 강매를 하는 등의 여러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고 살 생각을 하는지 정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우의 행동이었죠. 결과적으로 신우는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본인은 죄가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그게 신우 본인에게 더욱 악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신우의 항소에 판사는 오히려 그런 신우의 태도를 지적하며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건 물론 원고를 탓하는 언행을 했다며 괘씸죄로 벌금을 더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우는 3년 실형을 줄이기는커녕 벌금만 추가된 채 3년 고스란히 감옥에서 살게 되었죠. 어떻게 가족한테 이래? 내가 네 누나라고. 제발 나 이렇게 감옥 가기 싫어. 한 번만 봐줘. 넌 어차피 얼마 당한 것도 없잖아. 가족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이 가족한테 그딴 짓을 해?
누나 때문에 엄마는 몸져 누웠어. 이 기회에 그냥 깜빵에서 제대로 된 인간 돼서 나와. 안 그러면 절대 우리 집에서는 안 받아줄 거니까. 신우는 법정에서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죠. 하지만 남편은 신우에게 이제는 정남이가 다 떨어진 듯 보였어요. 말로는 사람 돼서 나오라 했지만 저한테는 2번 다시 저희 집에 발도 못 디디게 만들 거라 하더군요. 저희 딸 수진이가 이런 신우를 보고 배울까 두렵다 하면서 말이에요. 일단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이 신우를 감싸는 행동을 하고 다단계 물품도 대량 구매한 일은 있지만 어찌됐든 마지막에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대신 예전에는 남편이 쥐고 있던 집 경제권을 제가 뺏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무렴요. 자기 누나라고 껌뻑 속아 넘어가 다단계에 거의 1,000만 원이라는 돈까지 가져다 바쳤는거려? 간도 크죠? 어떻게 아내 몰래 돈 1,000만 원을 영양제에다 쓸 생각을 해요? 저한테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게다가 자기 딸이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서 매번 신우와 함께 저를 괴롭히던 시모 있죠? 시모 역시도 이 일을 계기로 사람이 아주 180도 달라졌는데요. 본인이 우리 애를 봐주겠다 발벗고 나서서 후다닥 달려오지를 않나. 저한테 어떻게 하면 집안일을 잘하는지,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 하면서 저자세를 하더라고요. 그럴 법도 한 게 신우가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까지도 속여 똑같이 돈 1,000만 원 정도를 해먹었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부는 잔뜩 화가 났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에 붙어 있으려면 못하던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할 판이었죠. 저희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과 달리 시부는 자식 잘못 키우고 돈까지 날린 시모를 탓하며 이혼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했으니까요. 시모가 그런 시부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 하면서 울고불고 한 끝에 어떻게든 이혼까지는 막고 수습을 했지만 시부가 시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말을 물린 건 아니었습니다. 시부는 앞으로 시모가 하는 행동을 일일이 하나씩 전부 지켜볼 거라면서 만약 본인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면 언제든지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겠다고 선언했죠. 반면에 시부는 시모에게 했던 것과 달리 저한테는 며느리랑 사돈 때가 아니었으면 내 딸년이 집안 돈을 더 빼먹었을 겁니다. 하면서 하하 웃으며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시부가 제 편을 들면서 칭찬을 해주니 당연히 시모도 저한테 설설 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모는 이전과는 바뀐 태도로 저한테 상냥하게 굴면서 항상 제게 부탁을 했어요. 시부한테 자기를 잘 좀 말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짓이 있는데. 저도 이제는 쉽게 가족이라고 봐주고 그럴 생각은 안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배운 게 많으니까요. 본인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 이런 법적인 문제는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 처음 말했던 대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는 겁니다. 판사나 변호사들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법무사인 남편이라고 예외가 있겠어요? 이번 기회로 저 역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살아가면서 본인이 전문가라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점을 제 사연을 통해 청자님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 쪽 일을 하던 저는 지인 모임에서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원체 방송 쪽 일을 한 게 버는 돈에 비해 일이 굉장히 힘들었던 탓에 전 결혼 후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한동안은 육아에만 집중했죠. 그러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는 작은 카페를 하며 맞벌이를 해왔어요. 카페 운영 자금은 친정에서 많이 보태주셨죠. 요즘 가게 하나 하려고 하면 그게 비용이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보증금에 권리금에 다달이 월세에
제가 모아둔 돈에 더해 친정엄마가 보태주셔서 카페를 하게 된 거였죠. 사실 저희 엄마는 저뿐 아니라 저희 남편 사업 자금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돌아가신 시부가 하던 정미기 농기계 제조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정미기 제조가 사양 산업이라 성과가 좋지 않던 차에 시기적으로 여러 악수까지 겹치면서 투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던 중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친정에서도 돈을 좀 빌려주셨죠. 말이야 빌린 거지만 엄마는 더 못해줘 미안하다고 하셨고 받을 생각도 없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은행 대출도 받고 저희 친정에서 도움도 받고 해서 남편은 아예 새로운 쪽으로 사업 전환을 시도했어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이 정미기라는 게 아버지 때부터 우린 항상 농기구 쪽으로만 생각을 해왔잖아? 납품도 그쪽으로만 했고. 근데 정미기란 게 꼭 농사 지을 때만 사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정미기를 다른 쪽으로 써보겠다고? 그치. 생각해봐. 막걸리, 사케 이런 거 만들 때 정미기가 꼭 필요하거든. 양조용 정미기로 좀 생산 방식을 바꾸고 해보면 다른 방법이 가능할 것도 같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조장 사업으로 아예 업종 전환을 한번 해볼까 싶어. 여보, 그거 진짜 똑똑한 생각이다. 기계 제조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거고 어차피 주류 사업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고 너무 좋은 전환인데? 아이디어와 시작은 참 좋았지만 일은 생각한 대로 착착 진행되진 않더라고요. 사업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리가 없긴 하잖아요. 자꾸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남편은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랑 다투는 일도 잦아지게 됐어요. 일이 안 풀리니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다고 저에게 그걸 다 받아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당신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라고. 당신도 사업하느라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 밖에서 풀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나한테 짜증내고 그런 거 알겠는데 나도 당신 받아줄 여유 하나도 없거든? 나도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하루 종일 카페에 붙어서 진상 고객 상대해야지. 집에 오면 애 봐야지. 스트레스는 나도 받아. 당신이 그렇게 짜증까지 내면서 더 안 보태줘도 된다고. 그런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엄마까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는 다른 지역에 살고 엄마가 저희 부부랑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아프신 엄마 돌보는 일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됐죠. 카페 일도 해야 됐죠. 원래는 같은 아파트 사는 엄마가 아이도 많이 봐주셨는데 아프신 바람에 이제 육아도 온전히 다 제가 해야 됐죠. 간호까지 도맡아 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3중 4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정신력으로 버티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이러다 나까지 쓰러지면 끝장이다 란 생각으로 악착같이 버텨내야 했죠. 당신 고생 많지? 이럴 때 나라도 좀 보탬이 돼야 하는데 개발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네. 아니야,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일 많아서 힘들 텐데 뭘. 새 사업 뚫기 쉽지가 않지? 아무래도 그렇네. 업종 전환하고 나면 그래도 좀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납품이 이렇게 쉽지 않을 줄은 몰랐어. 이미 그쪽 시장이 너무 탄탄한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저희 부부에게 크게 도움을 준 게 신우이 부부였어요. 신우이 남편은 자영업을 했는데 고깃집에 선술집까지 가게 2개를 크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장사도 잘 되고 경력도 꽤 되고 하다 보니 나름 요식업계 큰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죠. 일단 우리 가게에서 쓰는 술을 처남 양조장 술들로 한번 넣어볼게. 반응이 좋으면 좀 더 살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매형.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처남이 만든 술이 맛있어서 그러는 거야. 가족 특혜 아니고. 아마 마셔본 사람들 사이에선 반응이 좋을 거야. 남편이 양조업으로 업종 전환은 했지만 납품 쪽을 뚫기가 어려워 골머리를 앓던 차에 심해부가 자기네 식당에 드리는 술을 모두 저희 남편 양조장 술로 바꿔준 거예요.
고깃집에는 막걸리, 선술집에는 사케까지 납품을 하게 해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업을 해준 거였죠. 여보, 지금 납품 계약 맺자고 연락 온 가게가 벌써 3군데야. 너무 잘됐다, 여보. 이제 우리 진짜 잘 될 일만 남은 거야. 이렇게만 착착 진행되면 좋겠다. 남편 공장에서 생산한 술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사업은 점차 번창하게 됐죠. 그러자 신우이 내외는 공장을 확장하자며 투자까지 제안했고 그렇게 남편은 신우이 부부와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생겨서도 있지만 꼭 돈이 잘 벌려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거든요. 아이 봐주는 분도 모시게 되고 카페 알바생도 2명 더 고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좀 숨통이 트이고 했으니까요. 이제 다 잘 되려나 봐. 당신 일이 잘 풀리니까 나도 숨통이 좀 트이고. 우리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 당신도 너무 수고 많았어. 당신이 든든하게 지켜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모두 다시 활기를 찾고 이제 다 잘 되려나 보다 남편과 서로 좋아하며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이던 차에 전 엄마 병원에서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해서 간 그날 밤 결국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죠.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 만에 엄마까지 그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곁에서 남편이 많이 위로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가 마음껏 슬퍼하게도 두지 않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시가가 제게 그랬죠. 사실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쓰셨는데 갖고 계신 땅을 저희 오빠에게 그리고 엄마가 사시던 아파트를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화근이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게 된 거예요. 예, 너희 친정에서 남겨주고 간 그 아파트 말이다. 그건 너희 시누이한테 넘겨줘라.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저희 친정에서 물려받은 걸 갑자기 아가씨한테 왜 넘겨요, 제가. 너희 시누이 살던 아파트 말이다. 그게 재개발 공사가 미뤄지다가 이제야 들어가게 됐다지 뭐니? 근데 거기 대단지가 좀 커? 공사 완공되고 다 지으려면 몇 년을 지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애들인 뭐 나 앉아 살 순 없지 않니? 안 그러냐? 근데 마침 딱 좋은 타이밍에 네가 아파트가 생겼으니 굳이 다른 데 구할 게 뭐가 있어? 다 준공되고 입주하려면 한 3, 4년 걸릴 테니 거기 좀 들어가 살면 좋지. 그렇게 알아? 아니 어머니, 너무 황당하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머님,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듯하게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진짜 황당해서... 아니 저희가 왜 그걸 대체... 아가씨는 아가씨가 알아서 사셔야죠. 아니 진짜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사실 저희 부부는 원래 일부러 엄마랑 가까이 살려고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었어요. 동만 다르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죠.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 아이도 잠깐 봐주실 때가 많았고요. 그런데 사실 엄마 집은 평수가 큰데 저희 집은 그 단지에서 제일 작은 22평이었거든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애도 좀 크고 짐도 많아지면서는 이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큰 평수가 생겼으니 그리로 이사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잖아도 저희 좀 큰 평수로 이사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아니, 니들 식구 고작 3세 아직 애도 어린데 그런 큰 평수가 뭐가 필요가 있어. 지금 집이면 딱 맞지. 나는 네 나이 때 애 2을 키우면서도 단칸방에 살았다. 근데 너희 시누이 봐라. 애가 2에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 그러니 큰 평수에 살려면 너희 시누이가 그 집에 갖는 게 좀 앞뒤가 맞아도 맞는 일 아니겠니? 어머니,
대체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고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자꾸 그럴듯하게 내세우세요. 아가씨가 뭐 저희 친언니라도 되나요? 제가 저희 오빠랑도 안 하는 유산 다툼을 왜 생판 남인 시누이하고 해요? 엄연하게 제 몫으로 받은 유산을 대체 왜 시누이한테 나눠줘야 하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좀. 예, 너 말 참 서운하게 한다. 생판남? 너는 걔들을 생판남으로 생각하는데 걔들은 네 일이라고 그렇게 발벗고 나섰다. 걔들이 안 도와줬으면 니들 술 사업 그게 그렇게 잘 됐겠니? 어머니, 아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고마운 것도 모르고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요. 은혜 갚을 만큼 갚았다고요. 6개월 가까이 무상으로 가게에 술을 계속 대드렸어요. 그게 뭐 한두 푼 드는 일인 줄 아세요? 거기다 거하게 식사 대접도 여러 번이나 했고요. 그때 어머님도 계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엔 아예 투자받고 사업체까지 같이 운영하면서 동업을 해야 하는데 이젠 은혜 갚고 뭐 하고 할 차원의 얘기도 아니라고요. 아예 동업자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해도 여전히 시모는 막무가내였어요. 남도 아니고 형제 사이에 그렇게 선 딱 긋고 난 할 만큼 했다 이러기니? 그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걔들이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 코시국이니 뭐니 겪으면서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지금 그 잘 나가던 가게 2개가 다 문 닫고 나앉게 생겼다 이거야. 니들 사업에 투자하고 뭐하고 하느라 니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이에 우리 딸 우리 사이는 나앉게 생겼으니 이제 니들이 반대로 은혜 갚아야 할 때 아니냐 이 말이야. 내 말이 틀리냐? 어머니, 세상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자기 친정에서 받은 유산으로 갚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막말로 저희가 아주버님 가게 망하게 생긴 걸 대체 왜 책임져야 되는데요? 지금 나라 전체가, 아니 세계 전체가 어려워진 게 우리 탓도 아니고 이 시국 지나고 나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저희더러 그걸 책임지라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정말 아무리 며느리는 딸 자식하고 다르다지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살다간 욕먹어. 어머니, 저 어디 가서 욕먹어 본 적 없고요. 이런 얘기 길 가는 아무나라도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문제인지, 누가 이상한지 열에 열은 다 황당해할 거라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물러서지 않았고 이제 시누이까지 합세해 앓는 소리를 하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동서, 나 진짜 너무 서운하다. 아니 솔직히 좀 황당하네.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어 사람이? 어려울 때는 우리한테 찾아와서 술 좀 가게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대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입을 싹 닦을 수가 있어? 응? 어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게 사람이라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하네. 그러니까 아가씨도 지금 어머님 생각에 동의하신다는 거네요? 아니, 애초에 두 분이 이러려고 들이닥치신 거겠죠. 지금 염치 없는 게 누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언제 입을 싹 닦았어요? 네, 처음엔 그 사람이 만든 술 어디 판매하기 어려울 때 도움 주셨죠. 그게 감사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갚았고요. 근데 솔직히 가게 하나 뚫었다고 만사 형통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판매가 된 건 저희 남편이 죽도록 뛰어다니면서 영업하고 판매하고 노력한 덕이고요. 솔직히 아주버님이 맨날 저희 남편은 한 거 하나 없고 본인이 다 힘써서 해결해 준 것처럼 굴 때도 좀 황당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저희 집까지 뺏어가려고 드세요? 염치가 없는 게 대체 누구예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
너 자꾸 우리가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는 듯이 구는데 누가 누구더러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누구 덕에 그러고 잘 먹고 잘 사냐? 남들은 시집살이하고 시누이 등살에 힘들게 산다는데 얘가 초장부터 우리는 일절 그런 거 참견 않고 풀어놨더니 시댁 무서운 줄을 모르고 끝도 모르고 기어오르고 있네 정말. 이래서 초장부터 기집을 들일 때는 제대로 기를 들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못 모르고 순수했지. 정말. 너 안 되겠다. 너희 시누이 지금부터라도 옆동에 모시고 살아. 내 딸이 평생을 음식점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이제라도 옳게 둔 덕은 좀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너희 엄마 살 때도 가까이 오가며 음식도 가져가고 했을 거 아니야. 가까우니 이제 엄마 대신이다 생각하고 늘 시누이한테 하면 되겠구나. 빨래도 해다 바치고 음식도 해다 바치고. 그러게 말이야 엄마. 우리가 초장부터 너무 풀어줬다니까. 솔직히 우리 같은 천사표 시댁이 어딨어? 안 그래? 이래서 시댁 고마운 줄도 모르고 경우 없는 것들은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하는 건데 말이야. 옳게. 난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집도 내놨고 이제 여기 말곤 답도 없어. 옳게가 뭐라고 하든 난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내가 솔직히 지금까지 옳케한테 시누이 짓 한 적 없는데 옳게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애초에 그렇게 풀어놔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네. 앞으로 빨래도 해다 바치고 음식도 해다 바쳐. 우리 식당 한 사람들이고 음식 맛 까다로운 거 알지? 그냥 대강 한 건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 애들도 입이 보통 고급인 게 아니고. 그럼 한 10첩 반상은 돼야 하지 않겠니? 안 그러니?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면서 시모랑 시누이 둘이 아주 나한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지들끼리 신나서 떠들어대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리 지들이 떠들어대봐라 내가 지들 말을 듣겠나. 됐고요. 지금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와서 이러시는지 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고요. 저는 지금 엄마 돌아가시고 그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이러시는 거 진짜 양심도 없다 싶네요. 뭐야? 양심? 너 지금 우리더러 양심 없는 년들이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어?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이없는 말들을 해대고 있는지. 양심이란 게 있으면 속으로 뜨끔은 할 테니까. 그리고 뭐라고 떠들어대시든 저는 그 황당한 말 더 듣고 앉아있을 여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엄마 49제 다 끝나기도 전에 와서 이러시는 거 진짜 너무 파렴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심이 있으면 나가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한 얘기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2번 다신 그딴 말도 안 되는 말 제 앞에서 꺼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어머, 얘가 우릴 막 밀어내는 거 봐, 엄마. 얘가 이런 년이야.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다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욕하겠다 욕하겠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어. 대체 누가 누굴 욕한다는 건지. 전 그렇게 막무가내로 때를 써대는 둘을 밀어냈고 저는 저대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일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죠. 어머 세상에. 야 지은아, 나 살다 그런 황당한 얘기는 또 처음 듣는다. 너희 시댁도 진짜 뭔 네이트판감 집안이구나 완전. 난 그래도 네가 시집은 잘 간 줄 알았는데. 잘 간 것도 없어. 자기들은 뭐 나한테 시집살이 한 번 안 시키고 되게 좋은 시모 시누이였던 척 해대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 황당하다니까?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갈 때부터 얼마나 사람을 잡아댔는데 그나마 남편이 그런 거 딱 질색인 타입이라 시가랑 선 긋고 자주 안 만나게 해서 망정이지. 아마 우리 남편이 대처 제대로 안 했으면 주구장창 우리 집에 들이닥쳐댔을걸? 근데 이제 아주 내 재산까지 뺏어가려고 드니까 황당하지. 야, 근데 그럼 이렇게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 맞아?
공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겠지? 걱정 마.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엎어놓기도 했고 자기들은 이 집에 아무 권리도 없잖아? 대체 무슨 권리가 있겠어? 법적으로 따지나 상식적으로 따지나 말도 안 되지. 게다가 키도 없지. 비밀번호도 모르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게 하겠어? 하기야 그렇겠다. 그럼 일단 인테리어는 대충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공사 착수하기로 할게. 근데 너희 부모님 진짜 집 깨끗하게 쓰셨다. 20년 넘게 여기 사셨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쓰셨대? 우리 엄마가 원래 좀 한깔끔했잖니. 사실 그래서 그대로 쓸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워낙 오래된 아파트라 그냥 그대로 쓰기엔 좀 무리가 있겠더라고. 우리의 생각도 해야 하고. 아무튼 네 덕분에 맘 놓고 맡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 쓸데없이 큰 공사 안 하고 딱 필요한 것만 하게 해주고 말이야. 진짜 고맙다 얘. 그렇게 친구 덕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겨두고 전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같은 아파트 안에서 돈만 받고 이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사는 이사잖아요. 거리가 가깝다 뿐이지 짐 모두 옮겨가는 건 마찬가지였으니 챙길 게 많더라고요. 짐들을 싸느라 한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해주던 담당자 아저씨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반장님. 어쩐 일이세요? 지금 좀 와보셔야겠는데요? 왜요?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 갑자기 이사한다고 밀고 들어왔어요. 공사 중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막 들어와서 회방을 뒀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 나 참. 지금 빨리 좀 와보실래요? 저희 공사 완전 중단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감이 딱 오더군요. 네, 지금 당장 갈게요. 곧바로 뛰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호인의 짐이 한가득 아파트 앞에 실려와 있더군요. 밑에는 큰 이삿짐 대형 트럭이 서 있고 사다리차까지 올라서는 이삿짐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넌 또 뭐 신우이 모신다고 리모델링까지 하고 그랬니?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며칠 더 있다 이사를 하든가 했을 텐데. 하긴 20년 넘게 살았으니 좀 뜯어고치긴 해야 됐겠다. 여기 공사 끝나가는 거 맞지? 대충 보니 얼추 된 것 같은데 짐을 어째야 되나? 아저씨, 일단 거실에 다 모아놔 주실래요? 거실 공사는 끝난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두고 나중에 천천히 정리를 하든가 해야겠네. 웃기고 있네. 짐을 드리긴 뭘 드려. 아저씨, 짐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집 이 사람들 집 아니에요. 이봐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이따위로 함부로 쳐들어와요? 지금 당신들 제정신이에요? 내가 대체 미쳤다고 당신네한테 우리 엄마가 물려주신 집을 줘게 생겼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짐 빼요. 안 그럼 신고해서 끌려나가게 해줄 테니까. 이게 근데? 그때 제대로 겁을 주고 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은혜도 모르고 이러고 있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말이야. 돌아가신 너희 부모가 시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친 모양이지? 엄마도 봤잖아, 이 집 부모들.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딱 관상이 못 배워먹은 관상들이라고.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얘를 너무 봐준 거야, 우리가. 이게 다 성우 걔가 얘를 워낙 싸고 돈이 이런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이런 여우년한테 제대로 꼬임을 당한 거지 뭐. 안 되겠다. 이제라도 제대로 길을 잡아야지. 웃기지들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길을 잡아? 웃기지도 않아 진짜. 지금 이거 가택 침입이고 당신들 지금 나한테서 재산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이게 근데 진짜 너 어디다 대고 반말짓거리야? 그 순간 신우이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채기에 저도 반사적으로 신우이 팔을 확 꺾어 내동댕이 쳐줬죠. 너
너 지금 나를 바닥에다 팽개친 거야? 미쳤니 너 지금? 어디서 대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유분수지. 어디다 대고 이따위로 굴고 있어 지금. 은혜? 은혜 같은 소리 하네. 난 지금 너한테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 절 보는 둘 앞에 챙겨온 서류를 내밀어 보여줬죠. 이게 뭐야? 왜? 이게 뭔데 그래? 제가 내민 걸 뭔가 하고 보던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시모는 그게 뭐냐는 듯 아무것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와중이었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었는고 하니 시간을 돌려 둘이 찾아와 저더러 우리 엄마 집을 내놔라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던 그날 밤이었어요. 우리 엄마랑 누나가? 진짜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하여간 우리 가족이라지만 가끔 보면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무식하다니까. 여보 미안. 오늘 진짜 황당했겠다. 내가 이따 엄마랑 누나한테 가서 말 잘할게. 아니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괜찮아. 뭐 어차피 그 집에 그럴 권리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심통 부리다 말겠지. 설마 진짜 밀고 들어오게 하겠어? 당신 전화 온다. 전화부터 받아봐. 네, 공장장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네, 지금 제가 그리로 갈게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공장에 무슨 일 생겼대? 일단 내가 다녀와서 얘기할게. 남편은 공장장에게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고 일은 생각보다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듣자하니 사건은 이랬습니다. 지금 이 공장을 동업자로 이름 올린 신우이랑 심해부가 웬 일본에서 건너온 업자한테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였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동업자라고 해도 당신이 엄연히 원래 대표였는데. 서류를 조작했나봐. 도장까지 훔치고 아예 나한테서 갈취를 해가려고 했더라니까. 나 몰래 일본 놈한테 팔아넘기고 돈 꿀꺽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더라고. 근데 그걸 김씨 아저씨가 눈치를 채고 나한테 알려주신 거지. 알고 보니 신우이 부부는 남편 이름을 쏙 뺀 채로 자기네들이 팔아먹고 큰 목 챙기려고 그동안 계속 일본 사업가랑 딜을 해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일로 남편은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고 이걸 저지하려고 법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공장 관계자들이랑 미팅도 하고 바쁘게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집 문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거였죠. 다행히 남편은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남편을 배신하고 공장을 처분해 돈을 챙기려던 신우의 내외를 저지할 수 있게 됐고 배신의 혐의를 잡아 박제한 자료를 갖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그걸 들고 있으니 신우이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왜? 배신 때리려던 증거 딱 잡히니 이제 할 말이 없나 보지?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양심 없을 수가 있을까? 응? 전 신우이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신우이 머리채를 끌어잡으며 퍼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 아버님이 사업 물려주실 때 그때 너 뭐라고 했니? 어차피 정미기니 뭐니 그런 거 이제 농사도 안 짓는 마당에 사양산업이라고 돈은커녕 빚만 될 걸 내가 그거 물려받아서 뭐하냐고 바락바락 해댔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맡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너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그랬다간 보라고. 너 그랬어 안 그랬어? 솔직히 그때 그 애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근데 그래놓고 그걸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업종 전환에 성공하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그걸 뺏어가려고 들어? 그것도 뒤에서 도장 뺏고 서류 꾸미고 사람들까지 빼돌려서? 어떻게 형제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니? 아무리 못돼 처먹어도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그런 짓을 뒤에서 해놓고는 뻔뻔하게 우리 엄마한테 물려받은 집까지 들어와 앉으려고 해? 양심을 무슨 중동에 보내는지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는지 어디서 이런 못돼 먹은 집구석이 다 있어 대체? 아니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야? 그래, 얘 성이야.
말 좀 해봐라. 얘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너희 부부 정말 성우회사 훔쳐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야? 신우이는 시모 말에 아무 말 못하고 어버버대기만 할 뿐이었고, 그러는 사이 제가 미리 했던 연락을 받고 남편이 도착했죠. 엄마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신고하려고 누나랑 매형 경찰에 신고할까 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선 일전에 이미 증거도 많이 모아둔 상태였고 자문도 많이 구했었거든요. 원래 친족상 도래에 따라 가족 간 범죄는 형사고소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엄연히 동업자로서 고소를 하는 거라 성립이 된다고 하더군요. 감히 내 회사를 팔아먹어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해놓고 이제 우리한테서 이 집까지 뺏어가려고 들어? 그러고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내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누나 이기적으로 군 거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어릴 때부터 누나는 누나 좋은 것만 하고 싫은 건 나한테 다 떠넘긴 사람이야. 아버지 회사 물려받은 것도 누나는 나한테 그냥 떠넘긴 거잖아.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고 빚만 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 알면서도 내가 받겠다고 한 건 그게 아빠가 남긴 유일한 거니까 그랬던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걸 이어가 보고 싶었던 거고. 근데 어떻게 누난 그걸 그냥 팔아넘길 생각을 해? 내가 겨우겨우 업종전환 성공한 걸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고마운 거 난 10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처음엔 고맙다고 술 대주기 시작했더니 나중엔 당연하다는 듯이 더 내놓으라고 해대고 당연하다는 듯이 챙기고 그러다 공장 잘 되기 시작하니까 발 들이밀더니 이제 아주 나 밀어내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들고 심지어는 팔아넘길 생각을 해? 그것도 심지어 일본 놈한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아주 통곡을 하시겠다. 통곡을 하시겠어. 아버지 생에 이런 일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 어떻게 남도 아니고 가족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릴 생각을 해? 그래도 내가 누나 친동생인데 어떻게 이딴 짓을 뒤에서 꼬맬 수가 있냐고. 나 이거 절대 못 넘어가. 당장 신고할 거고 가족이고 뭐고 나 그냥 콩밥 먹게 할 거야.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가족이고 뭐고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한테 그 정도면 당연한 처벌이지. 그러자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에게 저자세로 나온 적 없던 신우이가 처음으로 엎드려 살살 빌기 시작하더군요. 성우야,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오죽하면. 나도 고민 많이 했다. 너희 매형이 그런 얘기 꺼냈을 때 솔직히 나도 처음엔 말렸어.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룰루랄라 신나서 너 배신 때리자 그랬겠니? 너도 알겠지만 시국이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잖니. 자영업자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우리 식당 그 잘 나가던 게 지금 둘 다 문 닫기 직전이다. 오히려 장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지금 장사를 계속하는 게 더 빚만 지게 되는 상황이야.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지. 그런다고 건물주가 뭐 월세를 깎아줄 생각을 하니 뭘 하니. 애들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나가지. 애들이 집에 있느라 뭐 사 먹고 쓰고 돈은 오히려 더 들지. 내가 지금 딱 죽겠어. 이대로 가다가 빚더미에 폭삭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상황만 좀 막아보려고 했던 거야. 내가 뭐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 설마 그럴 생각이었겠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잖아. 내가 당장 큰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하겠어. 공장 팔아 처리하고 당장 빚지게 생긴 거 급한 불만 좀 끄고 나면 그거 또 너 나눠주지. 내가 그걸 모른 척을 했겠어?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거기다 심호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는데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멍청한 건지 오히려 남편 속을 긁어대는 말만 해대더군요. 그래, 너도 참 형제 사이에 신고는 무슨 신고니? 응? 너도 좀 일을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너희 누나랑 매형이 그런 짓을 하려고 했으려고.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처리할 걸 생각하기 마련이야.
너희 매형이 사업가 아니니? 그동안 일을 오래 해왔으니 아마 파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겠지. 너희 매형 얘기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든가 하는 게 좋겠다. 형제끼리 무슨 신고를 하니 이만희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해. 엄마는 말할 자격도 없어. 누가 모를 줄 알아? 매형이 용돈 잘 주니 그저 그거만 좋아서 그 뒤로 완전 매형 편에 찰싹 붙어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누나네만 준 것만 해도 내가 모르는 줄 알겠지만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이제 와서 사이좋게 지내라? 누구 염장을 지르고 있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딴 말 할 거면 그냥 지금 나가.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마음 넓은 네가 한번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 누나도 살기가 힘들어 그랬지. 얘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겠어, 응?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지금 너희 누나 부부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하필이면 시국 터지기 전에 요식업 다른 걸로 확장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잖니. 운이 너무 안 좋았지. 시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것도 망하게 생기고 지금 이래저래 문제가 한둘이 아니란다. 그래서 아마 얘도 별 수가 없어서 그랬을 거야. 응? 지금 살던 집도 사실 그냥 판 게 아니다. 경매에 내놓을 수준까지 갔다니까. 지금 오갈 데가 없어진 상황이야. 그러니 이렇게라도 밀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너도 좀 마음을 넓게 보고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 이 엄마를 봐서라도. 나한테 빌어대지 말고 이 사람한테나 제대로 사과해. 엄마도 누나도. 지금까지 온갖 막말을 다 해대고 저 사람한테서 어머니 유산까지 빼앗아가려고 했잖아. 아니야? 그것도 장모님 돌아가시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와서는 사람을 그렇게 들쑤셔대고 이제 이렇게 짐까지 다짜고짜 밀고 들어와? 내가 어디 가서 내 부모, 내 형제 얘기나 하겠어? 어떻게 이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둔 건지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사과해. 당장. 남편이 그렇게 절 대변해주니 둘은 그제야 저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아가야. 응? 내가 너한테 뭐 이걸 뺏으려고 그랬겠니? 재산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들이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잠깐 몇 년 그냥 살 집만 빌려달란 거였지. 근데 또 시엄마 시누이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부탁을 하냐? 안 그래? 자존심도 있고 괜히 기 한번 세워보려고 그랬다. 너한테 부탁하고 그런 그림으로 가느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한 건데 그게 영 좋은 결정은 아니었나 보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네, 안 되겠는데요? 뭐야? 아니,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도 그렇게 이해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야? 사과라고요? 미안하다. 미안은 한데 이러이러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네가 이해해라. 이게 언제부터 사과였죠? 전 두 사람 다 용서할 생각이 없거든요. 무례하고 막무가내 교묘하게 우리 뒤통수나 치려고 한 사람들 제가 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죠? 그러니까 빌지 마세요. 빌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건 진심이었어요. 상식 이하의 그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 사람 뜻이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나한테 당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번에도 용서하고 받아주면 내가 호구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짐 빼고 고소장이나 기다리라고. 전에 없이 남편이 쌀쌀맞게 굳자 둘은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나 싶었나 봐요. 계속 바지가랑이를 붙잡아대며 빌어대더군요. 올케, 나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올케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면 미안해. 올케도 지금 상황 봐서 알겠지만 내가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랬어, 응? 지금 내가 갈 데도 없고 손 벌릴 데도 없고 딱 죽겠는 처지야.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빌겠어. 그래도 하나 있는 동생이라고 손을 좀 벌리려고 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내가 잘못 판단한 건 맞아.
공장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었고 집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지. 근데 내가 하는 일이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한 번만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우리 애들 당장 학교도 다녀야 하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내쫓으면 우리더러 그냥 길에 나앉으란 소리야. 옳게. 나한테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잖아. 그치? 글쎄요. 그건 내 할 바가 아닌데. 내 식구가 나란히 역에 가서 노숙을 하든 잘난 댁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전 지금 우리 집 하던 공사나 마저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대로 들이밀던 짐이나 다 다시 빼세요. 그대로 뭉개려고 하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고. 결국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 엄마 유산인 아파트에 한번 들이밀고 들어와 보려던 신우의 내외는 짐을 다시 빼낼 수밖에 없었죠. 반장님, 죄송해요. 괜히 공사하시는데 안 좋은 꼴만 보이고 창피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참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고 그러죠. 살아있는 드라마 한 편 봤네요, 덕분에. 어쨌든 일이 처리가 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끝까지 져주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내가 우리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 그냥 봐주면 호구로 보고 더 뜯어먹을 거 없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아마 어떻게 하면 다시 설득을 하나 어떻게 원래대로 밀어붙이나 그러고 있을걸요? 내가 잘 알진 못해도 그동안 해온 짓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 마음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나가세요. 아셨죠? 공사를 맡아준 반장 아저씨 말대로 신우이는 다시 연락을 해오며 그럼 저희가 살던 원래 집이라도 들어올 수 없겠냐며 염치 없이 굴어댔지만 그걸 그냥 봐줘서 되겠나요? 저희 집은 이미 팔렸고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리고 설사 아직 안 팔렸대도 댁한테 넘길 이유는 없죠. 결국 신우의 가족들, 당장 살던 집은 팔았지 갈 곳은 없지. 그렇다고 번듯한 집 살 형편도 안 되지. 그런 채로 어떡하겠어요? 시무집에 들어갔죠 뭐. 그 좁아 터진 집에 5 식구가 바글바글대며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되게 생긴 거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고소 문제는 생각보다 저희 생각대로 처리가 되진 않았어요. 고소장 접수는 됐지만 매각을 시도한 과정만 있었지 결과적으로 매각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매각을 성공해서 팔았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 그럼 우린 가만히 앉아서 당했어야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 과정에서 눈치를 채고 막았으니 벌을 못한다고? 너무 황당하네. 그러게 말이야. 그게 너무 황당하고 화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회사를 지켰다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거기에 집중하자. 여보, 아마 그 회사 날려먹었으면 나 정말 못 살았을 거야. 이 공장 우리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이고 이제 내가 바꿔 평생 할 생각이었는데 참, 그래도 일이 완전히 아쉽게만 끝난 건 아니야. 고소권은 유야무야 됐지만 누나네도 지금 완전 망하게 생겼으니까. 왜? 또 무슨 일이 더 터졌어? 그 일본인 있잖아. 누나랑 매형이 공장 마음대로 넘기려고 딜했던 그놈. 그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나 봐. 그 계약건 날아가면서 자기 어마무시하게 손해봤다고 물려내라, 배상해놔라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 거기에 계약금만 더 뜯기게 생긴 거지. 가뜩이나 빚져서 난리더니 이제 빚만 더 늘게 생겼네? 그치? 아마 내 생각엔 우리 엄마 집에서 한동안은 탈출도 못하지 싶어. 거기 빌부터 살아야지 뭘 어쩌겠어. 빚은 질 대로 지고 가게도 결국 다 정리하고 새 살 길 찾아 다시 복구하기 전까진 거기서 자기들끼리 잘 살라 그러라지. 결국 남편과 저는 그 집 사람들과 연을 끊고 저희끼리 잘 살고 있어요. 공장은 그대로 잘 운영하며 일본에 팔아먹으려던 것도 막았고 오히려 일본에 막걸리에 사케까지 수출하면서 공장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죠. 참, 집도 리모델링 마치고 이사도 무사히 잘 해냈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를 치는 건 가족도 예외는 아니더군요.
남편과 전 인생 공부 한번 제대로 하고 오히려 공동의 적을 한번 겪고 나니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세 식구 더 똘똘 뭉쳐 잘 살게 해줬으니 고맙단 말이라도 해야 하려나요? 아무쪼록 제가 겪은 기막힌 시가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사이다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